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취임 후 처음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조금 전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국방부 청사 정문에서 간단한 환영 행사에 참가한 다음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는데요. 현장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모습 보고 계시고 지금 정문 앞에서 의장대들의 간단한 환영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어질 예정이고요. 이 환영식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청사로 들어가서 접견실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함께 회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한미 연합 연습의 명칭이라던가 일정, 또 전작권 전환 같은 한미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렇게 밝혔고요.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도 얘기가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미국이 내밀 안보 청구서를 어디까지 얘기할지 이 부분이 관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의제 내용, 어떤 내용이 오고 갈 것이다 이렇게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미 국무부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제고 또 동맹들이 지금보다는 더 부담하길 원한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명백하다면서 증액 요구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에스퍼 장관이 이러한 입장을 이번 장관 회담에서도 강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환영식에 열리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 그리고 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장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모레부터 또 한미가 한반도 전쟁 상황을 가정한 한미 연합 연습 본 훈련에 돌입도 하는데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번 훈련의 원칙 이런 것들을 재확인할 방침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필요성 강조하고 또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도 미국 측이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무엇보다 방위비 분담금이 어느 정도 요청을 할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한국이 돈을 더 내기로 했다 이미 언급을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분담금 1조 389억 원 내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청구서를 내밀지 이 부분이 지금 주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환영식이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 청사 연결해서 지금 현장 상황 보고 계십니다. 이 앞서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만났고요. 끝나고 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으로 이렇게 일정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방부가 지금으로서는 아직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히긴 했지만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미군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에 의견이 오고 갈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국방부를 방문한 현장 모습 지금 보고 계시고요. 잠시 뒤 여기서 환영식이 끝나고 나면 청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미 국방장관의 공식 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한미 간 주요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고요. 지금 그 이외에 미국이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한 언급을 어디까지 내놓을지 지금 관심이 굉장히 모아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또 회담이 끝나면 에스퍼 장관은 오후에는 청와대를 방문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또 오산 기지로 넘어가서 한미 장병들을 간단히 격려한 다음에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의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일단 후반기 연합연습의 명칭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도 확인할 예정이고요. 자연스럽게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나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최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내용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한일 관계가 갈등 기로에 있는 만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연장 여부 주요 의제로 보이는데 에스퍼 장관 한미일 삼각공조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쨌든 우리에게 협정을 유지해달라 이런 내용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거론할 내용이 아주 많은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환영식 끝나고 나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만나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에는 청와대를 방문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관련 내용을 논의를 하고 또 한미 장병까지 격려를 한 뒤에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네, 자 정경두 장관의 영접을 받은 에스퍼 장관, 국군의장대와 군악대 사열한 뒤에 지금 2층 회담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뭐 방위비 분담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직 협상도 시작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액 증액을 어제 언급을 했죠. 이 발언이 협상 전략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측이 인상카드를 미리 꺼내든 만큼 이번 분담금 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조해왔습니다. 올해 분담금에 가서명한 지 이틀 만에 증액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But South Korea is costing us $5 billion a year, and they were paying about $500 million for $5 billion worth of protection, and we have to do better than that. So they've agreed to pay $500 million more, and over the years it'll start going up.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측 역시 아직 협상팀조차 구성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방위비 증액에 동의했다는 언급을 한 건 이번 협상의 대폭 인상 기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나 내년 재선을 앞둔 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번 협상에 상당한 공을 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우리와의 협상이 앞으로 일본, 독일과 진행할 협상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액폭을 더 높이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를 요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50억 달러, 약 6조 원이나 미 언론에 보도된 주둔 비용 플러스 50% 기준을 적용한 3조 2천억 원, 또는 올해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2배 이상 등이 미국이 제시할 수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특정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요에 따른 증액이 있다면 일본과 같이 항목별로 전환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얼마가 쓰이는지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지소미아 유지와 호르무즈 파병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조금 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그 한미 국방장관 회담 전에 환영식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자, 미국이 인상 압박을 높이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외에도 굵직한 현안이 지금 많이 놓여 있습니다. 국방부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마크 에스퍼 장관 방금 국방부에 도착하는 모습을 저희가 같이 지켜봤는데 이제 곧 회담이 시작이 되겠군요. 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뒤 이곳 국방부로 넘어왔습니다. 조금 전 국방부 청사 현관 앞 도로에서 약식 환영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정경두 장관의 영접을 받은 에스퍼 장관은 국군 의장대와 군악대를 사열한 뒤 2층 회담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2달 만에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 미국 펜타곤의 주인이 바뀐 뒤 처음 마주 앉는 자리인데요. 지금은 두 장관의 공개 발언이 이어지고 있을 시간입니다. 회담은 오후 1시까지 업무 오찬을 겸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회담이 순차 통역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에스퍼 장관은 오후엔 청와대를 예방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오산 기지로 넘어가서 한미 장병들을 격려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네, 오늘 회담 의제로는 공식적으로 어떤 것들이 잡혀 있습니까? 네, 먼저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의 정식 명칭과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연스레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문제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결 3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놓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도 주요 의제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측의 협정 유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나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도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방한 전에 수차례 언급했던 미군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는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벌써 험악한 말을 쏟아내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우리는 이에 대해 검토한 적도 계획도 없다며 미리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되는지 아니면 논의되지 않는지 어떤 전망 나오고 있습니까?
네, 뭐 비공개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갈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공식 의제에 방위비 문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위비 분담금을 내기 시작한 건 1991년부터입니다. 처음엔 국방부에서 협상을 담당하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6차 협상 때부터 외교부에서 맡게 됐습니다. 군 안팎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의기투합해 외부의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 군인들끼리 비용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에스퍼 장관, 이번이 첫 방한인 만큼 국방장관 회담에서 방위비 문제를 꺼낼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외교부나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방위비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 압박을 높이고 있는 만큼 발빠른 협상 대비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달여 만에 장관급 인사 8명에 대한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명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는 최기영 서울대 공대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성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장관급 8명이 포함된 중폭 개각인데요. 먼저 명단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1시간 전에 청와대가 개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일찌감치 알려진 대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명됐습니다. 청와대는 조국 전 수석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민정수석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최기영 서울대 공대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산 증인으로 꼽히는 최 후보자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과학기술과 ICT 경쟁력을 높일 거라는 것이 청와대의 발탁 배경이었습니다. 또 농림출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원로 사회학자인 이정옥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가 지명됐습니다.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한 한상혁 변호사가 발탁됐습니다. 또 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가 사상 첫 여성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전문성과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유리천장을 여러 차례 뚫어왔다면서 공정경제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공정거래위의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후임으로는 박삼득 현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을 내정했습니다. 네, 자, 장관급 말고도 주미대사도 새로 내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윤재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의원이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정부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외교 전문가라면서 한미 관계를 발전시켜서 당면한 외교 현안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내정됐습니다. 차관급인 국립외교원 원장에는 김준영 한반도 평화포럼 외교연구센터장이 내정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포용국가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 전망에 대해서는 도덕성을 기본으로 검증을 진행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이 개각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특히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명된 데 대해서 여당은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환영했지만 한국당은 야당과의 정쟁을 선포한 개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개각 명단 발표되자마자 지금 여야의 반응이 뜨겁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거론됐던 인물들이 대부분 이번 개각 대상에 이름을 올린 만큼 여야의 입장도 기존과 같이 판이하게 엇갈렸습니다. 특히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신임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한 논란이 가장 뜨겁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 분야 전문가이자 능력이 검증된 인물로 개각이 진행됐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환영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특히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하면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세계 경제 위기와 한일 경제전쟁이라는 상황 속에 단행된 개각인 만큼 국회가 신속한 인사청문회로 응답해야 한다며 정략적인 접근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집중적인 비난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은 조국 후보자 지명과 함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 유임에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개각이자 개각이 아닌 인사 이동 수준이라고 혹평을 했는데요.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울대 법대 동기이기도 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업무 능력에 낙제점을 받고 인권의식이 잘못된 사람이라면서 야당과 정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민경욱 대변인도 왕따 안보와 왕따 외교를 자초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경질 영순이었지만 개각 명단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 일색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급속하게 악화된 외교 안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강경화 정경두 장관이 유임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면서 인사청문 전국에서 다시 한번 첨예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재록 만민중앙 성결교회 목사가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상습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목사는 여러 해에 걸쳐서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성폭행하거나 또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겨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고요. 2심은 1심에서는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던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서 기소를 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16년형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또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과 양형이 옳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신산업 소재 분야 인재 양성을 늘리고 또 초중고 역사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권호진 기자. 네, 보도국 행정부입니다. 네, 일본의 조치에 맞서서 다양한 대책이 나왔는데 정리해 주시죠. 네, 정부는 먼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와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인재 양성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대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 기술력이 미흡한 분야부터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BK21 사업 5개 부처의 18개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BK21 사업 등 5개 부처의 18개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소재, 부품, 장비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할 계획이며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학사 운영 제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어 병력 의무를 대체하는 산업 전문 연구 요원제와 관련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우수 인재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 간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각 부처의 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 병력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일본은 부인하지만 역사 문제로 촉발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갈등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서 앞으로 학교 역사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내달부터 초중고등학교의 계기교육과 동아리, 캠페인 등 체험활동을 통해 한일 갈등과 관련한 역사 교육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학기를 통해서는 한일 갈등 현황과 해결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동부와 역사 전문가 협업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부가 역사 인식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 시민 강좌 개설과 역사서적 개발, 보급 등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사회관계 장관회에서는 또 오는 14일인 일본구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행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기림의 날에 행사로 전시 공모전과 특별 영화 상영, 지역별 추모, 문화 행사 등을 추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의 부당 요금과 안전시설 점검 등을 통해 국내 관광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항일 역사주역지 관광지를 방문하는 광복절 역사여행, 광복여행 코스 10선 등을 마련해 국내 관광지도 홍보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YTN 근호진입니다. 일본 아베 내각의 경제 보복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시민들의 양심의 목소리, 즉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어제 도쿄 총리관저 앞 일본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아베 정권 규탄 집회가 열린 건데 직접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어제 저녁 6시 반부터 1시간 동안 도쿄 총리관저 앞에 있는 관저 앞에서 일본 시민들이 참여한 아베 정권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놀랐던 건 35도 가까이 굉장히 더웠고 평일인데도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모인 점입니다. 근처 지하철역 입구에서부터 총리 관저 바로 앞까지 100m 정도 되는데요. 이곳을 잇고 있는 그 넓지 않은 도로에 시민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시민들의 손에는 두 가지 푯말이 특히 시민들이 들고 있는 두 가지 푯말이 특히 눈에 들어왔는데요. 하나는 일본 국기를 연상하는 노 아베 푯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난 1일부터 나고야에서 시작된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에서 전시 사흘 만에 우익들의 협박 등으로 전시가 중단된 평화의 소녀상 사진이 담긴 푯말이었습니다. 네, 이번 집회에 모인 시민들 주로 어떤 분들이었고 또 어떤 얘기들을 하시던가요? 네, 이번 집회는 최근 한국에 대한 아베 내각의 경제 제재에 반대하는 일본의 여러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회원만 참여한 것은 아니고 여러 단체들이 SNS 등을 통해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 함께하자고 미리 글을 올렸는데 이걸 보고 참석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安倍政権が今行っていることに対しては強い憤りを持ってどっちもハッピーじゃないと思いますよ。日本企業も日本企業もそうだと思います。日本だけが得するわけでは全くないですからね。네, 지금 아베 내각이 하는 일에 분노를 느낀다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데 이는 지난달 초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 조치 그리고 최근 수출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만을 쏙 뺀 아베 내각의 조치는 명백히 잘못됐다면서 한 말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일본 언론이 아베 내각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짚지 않고 있고 특히 보수 언론들은 굉장히 아베 내각이 잘한 일이라고 부추기면서 오히려 반한 감정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 일본 정치인들이나 이를 떠받치고 있는 보수 우익 세력들이 아직도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과신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비판한 분도 있었습니다. 네,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은 일반 시민들도 참여를 해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아베 총리는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까요? 네,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아베 총리가 귀담아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들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 조간신문에는 전날 아베 총리가 몇 시에 어디에 갔는지 총리관저 출근 때부터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1분 단위로 실리는데요. 오늘 일본 조간을 확인해 보니 시민들이 총리관저 앞에서 큰 소리로 아베 반대 집회를 할 때 아베 총리는 관저 바로 옆에 있는 공저에 있었습니다. 관저는 총리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고 공저는 총리가 잠을 잘 수 있는 우리로 치면 공관에 해당합니다. 아베 총리는 주로 시부야에 있는 사저에서 머무는데 어제는 사저에 들어가지 않고 공저에서 머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저는 시민들의 집회 장소에서 50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이라 아베 총리는 1시간 동안 한국에 대한 제재 철회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가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무시했는지는 앞으로 한국에 대한 대응을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시민단체들 목소리도 들어보죠.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말들이 오갔나요? 네, 총리 관저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국회의원회관이 있는데 그 지하 기자회견장에서 일본 시민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총리 관저 앞 집회보다는 1시간 반 전인 오후 5시에 시작해서 1시간가량 이어졌는데요. 헌법 개정 반대 모임이라든가 강제징용 배상 지원 모임, 그리고 한일 민간 교류단체 등 10여 개 시민단체 관계자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한국을 대하는 아베 정권의 태도부터 비이성적이고 상식에서 벗어났다면서 한국 국민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아베 내각의 앞뒤 안 가리는 한국 대리기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반발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베 일강의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 보수 정권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룩한 한국의 민주주의 개혁에 위기감을 느낀 것도 한국 대리기의 배경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력해서 잘못된 아베 내각의 정책을 바로잡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자, 일본 내에서 일고 있는 이런 노아베 움직임이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여러 뜻 있는 시민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분명 의미가 크지만 아직 일본 내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동 기자회견을 계기로 함께 힘을 더 모으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알려나가기로 한 분은 의미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또 잘못된 일본 내 언론 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회, 특히 야당의 이런 목소리를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한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3인당 국회의원도 참석했는데 최근까지 참의원 선거와 또 아직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국회에서는 안 되고 있지만 일단 국회가 열리면 야당도 시민단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강제동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내부 문건이 무더기로 공개됐습니다. 강제동원 소송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김앤장이 청와대, 외교부, 대법원과 접촉하며 전방위로 움직인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강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뒤 전범기업 측을 대리한 김앤장은 재상고심 대응팀을 꾸립니다. 한 번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번복이 쉽지 않은 만큼 비공식적으로 정부와 사법부의 힘을 빌려 결과를 뒤집기 위한 전략을 세운 겁니다. 김앤장이 전범기업 측과 통화한 내용에서 이 같은 계획이 일부 드러났는데 고객 반응이라는 제목의 김앤장 문건에는 대법원의 심사숙고로 재상고심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돼 있습니다. 또 외교부 등을 통해 대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고 그런 시기가 무르익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외교부, 그리고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정부 도움이 필요했던 양승태 사법부의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판결 번복을 위해 전원합의체 회부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외교부 의견서가 필요하니 전범기업 측에서 요청서를 제출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미 전원합의체 회부에 공감을 표시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 같은 상황을 보고하면서 재판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앤장 소속인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가 의견서 제출을 주저하자 청와대가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며 김앤장 출신인 곽병훈 법무비서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당시 조태열 외교부 이차관을 만나서는 일본어를 써가며 대법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한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모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공개한 김앤장 내부 문건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한 변호사를 상대로 전범기업에 흘러간 정보를 추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진실을 밝히는 대신 고객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했고 결국 전범기업과 관련된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성접대 혐의로 입건된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번에는 원정 도박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의 도박장 출입 기록 등 수백 쪽 분량의 첩보 자료를 넘겨받아서 범죄 혐의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차이부입니다. 네, 양 전 대표 성접대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 원정 도박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울지방경찰청이 그제 경찰청에서 첩보 자료를 전달받았는데요. 양현석 전 대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 해외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료에는 양 전 대표가 도박장에 출입한 기록과 도박 횟수, 판돈 규모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소가 해외라도 국내법상 우리 국민이 도박을 하면 도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경찰은 이런 자료 내용이 사실인지 도박 혐의가 적용되는지 하나씩 확인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승리도 함께 도박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경찰은 아직 내사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자, 이 도박 의혹을 받는 양 전 대표, 이른바 환치기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네, 보통 원정 도박 의혹이 제기되면 도박 자금 마련 경위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예. 첩보 자료에 따르면 이 양 전 대표의 도박 자금 규모는 1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외국환거래법상 거액의 외화를 반출하려면 당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가 제대로 신고하고 외화를 반출했는지 금융정보분석원 등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양 전 대표가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썼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관계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외국에서 외화를 빌려 쓴 뒤 국내에서 우리 돈으로 갚는 수법입니다. 이런 의혹들은 무성한데 경찰 관계자는 이 구체적인 첩보 내용은 아직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성접대 관련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들을 접대하면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성매매 알선 공소시효가 5년이니까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여 정도 남은 셈입니다. 경찰은 관련인 진술과 지출 내용 등 그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성매매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유흥업소 여성들과 성접대 당사자로 알려진 말레이시아인 사업가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최근엔 양 전 대표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경찰이 양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나 신병 확보에 나설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와 강제징용을 부인하는 주장을 담은 책 반일 종족주의를 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구역질이 난다고 비판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서 격한 욕설로 매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한 데 이어서 인터뷰를 시도하는 기자를 폭행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책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 부녀자를 위안부로 강제로 끌어간 것은 사실이 아니며 강제징용도 허구라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일본이 쌀을 수탈한 게 아니라 수출한 것이고 독도는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5일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에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구역질 나는 내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교수는 이승만 학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천박한 욕설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경박한 손가락질 페이스북 노름으로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논쟁적인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연구자라면 진중하게 형식을 갖춘 글로서 대답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조국 전 수석이 이영훈 전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영훈 전 교수는 기자폭행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MBC는 이 전 교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택 앞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전 교수가 기자가 든 마이크를 파손한 뒤 얼굴을 가격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전 교수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MBC 기자회는 정당한 취재에 대한 폭력과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일 종족주의는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 상위 목록에 오르며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실종 열흘 만에 극적으로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던 조은누리 양이 건강 상태가 회복돼서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충북대 병원에 따르면 조은누리 양의 건강 상태가 호전돼 퇴원을 결정했다며 당분간 통원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양의 아버지는 퇴원 직후 사랑하는 은누리를 찾기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한다며 앞으로 딸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예쁘게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실종 열흘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조 양은 충북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조양의 양쪽 팔, 다리 등 부분에서 찰과상과 멍이 관찰됐지만 복부 초음파, 흉부 촬영 등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관절 움직임도 양호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중국 히토류 업계가 중국 정부의 히토류 무기화 전략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또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까지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미국에 대한 보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히토류 업계가 자국 정부의 히토류 무기화 전략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다음 달부터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자 이에 대한 보복 성격입니다. 중국 히토류 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산업 지배력을 미국과 무역 전쟁에서 무기로 쓸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맞대응을 결연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회는 우리는 어떠한 관세 부과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며 미국 소비자들은 미국 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 부담을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히토류 카드를 사용할 것을 시사한 적은 있지만 관련 협회가 노골적으로 히토류 무기화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석, 모터, TV, 스마트폰 등 산업계 전반은 물론 레이더 등 국방 시스템 장비에도 필수적인 원재료입니다. 중국은 세계 히토류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대부분의 히토류 수입을 중국에 의존합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제재로 무역 전쟁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화웨이는 기술 자립을 위한 인재 영입을 선언했습니다. 화웨이는 당신이 만일 최고 중에 최고이며 과학의 한계선을 허물고 싶다면 우리는 당신을 원한다며 우리는 당신 동료 임금의 5배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이러한 화웨이의 인재 영입 노력에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에 맞선 기술 자립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에 이어서 환율까지 전쟁을 벌이면서 대내외적으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는 연일 금리를 더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연일 연방준비제도를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체를 검명하고 나섰습니다.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 항공사 보잉, 농기계 회사 존 디어 등을 언급했습니다. 훌륭한 기업들이지만 최근 달러와 강세가 공평한 경기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연준의 높은 금리 수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달러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 만큼 연준에 대해 상당 수준의 금리 인하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The Fed move, in my opinion, far too early and far too severely. It puts me at a somewhat of a disadvantage. Fortunately, I've made the economy so strong that nothing's going to stop us. But the Fed could have made it a lot easier.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에도 연준이 너무 거만해, 너무 빨리 행동하고 너무 많이 긴축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앞서 지난 5일에도 환율 조작국 중국보다 연준이 더 문제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벤 버냉키, 제닛 옐런 등 전 연준 의장 4명이 이례적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촉구했습니다. 강한 달러는 미국산 수출품의 값을 비싸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자국 기업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요함 앞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고려 대상이 아닌 듯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홍콩 시위 주도자들과 미국 영사가 만나는 장면이 포착된 사진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중국을 겨냥해 폭력배 정권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8일 브리핑에서 미국 외교관의 개인정보와 사진, 자녀의 이름을 누설하는 것은 정상적 항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폭력배 정권이 하는 일로 책임 있는 국가가 행동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중국 매체들은 2014년 홍콩 민주화 요구 시위인 우산혁명의 선두에 섰던 조슈아 윙 등 야당 지도부, 홍콩대학 학생회 관계자들이 지난 6일
홍콩의 한 호텔 로비에서 주홍콩 미국 총영사관 주요 책임자를 만났다고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음주 추경으로 논란을 빚었던 자유한국당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이번에는 쪽지 예산 민원 접수가 논란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에게만 공문을 보내서 예산 민원을 받겠다고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정치권에서는 사퇴 촉구 목소리가 강합니다. 이 와중에 추경에는 반대표 던지고 예산 따왔다 이렇게 광고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하네요. 잠시 뒤 전국 대담 중에 관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